안녕하세요. 저는 아들 둘 낳아 기르며 이날 이때까지 살림하면서 산 평범한 노인네입니다. 젊은 날에 시집 온 이후로는 연달아 연년생 아들 낳아 집에서 아이들 키우고 남편 내조하면서 산 평범한 가정주부이죠. 제 나름대로는 쉴 틈 없이 바쁘게 살아온 날들이라고 자부합니다만 요즘에는 아이들 키우면서 자기들 일도 열심히 하는 슈퍼맘들이 그리 많다고 하니 그런 분들 보시기에는 집에서 살림하는 것 말고는 할 줄 아는 거 없는 무지렁이 여편네로 보일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 타고난 성격 자체가 그렇게 변죽 좋은 편이 못 되다 보니 가끔 아이 친구 엄마들이랑 어울릴 일 말고는 원체 바깥 가는 교류가 적기도 했어요. 학교 다닐 때도 아주 친한 단짝 친구 한둘 빼고는 친구가 많은 편도 아니었고요. 하지만 그런 저도 결혼해 남편, 아이 뒷바라지에 시댁 어르신들 대하며 가슴 답답할 일이 적지 않았기에 제 속마음 털어놓을 곳 하나 없을 때마다 참 서러운 마음에 울기도 많이 울었더랬습니다. 아이들 다 키워놓은 지금에 와서야 이렇게 사는 이야기 털어놓을 수 있는 이런 채널이 있다는 걸 알게 되어 뒤늦게 이곳에 입문하게 되었죠. 저 젊을 때 이런 곳이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지금도 여러분들이 들려주시는 진솔한 사연들에 많은 위로를 받고 있으니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마음입니다. 오늘 이렇게 제 사연을 풀어놓게 된 것은 다른 곳에는 차마 이야기하기 민망한 이야기나마 제 속마음을 좀 덜어내고 싶어서였어요. 아들들 다 장성에 제자 찾아갈 때만 해도 어미로서 제 역할은 다한 줄로만 알았죠. 제게, 제 아들에게 이런 기막힌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이전에는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너 어떻게 내 아들을 두고 대낮에 이런 망측한 짓거리를 벌일 수가 있어? 어떻게 결혼한 여자가 이런 짓을? 기어이 여기까지 오셔서 이런 꼴 보신 건 다 어머님 잘못이에요. 그러게, 왜 말도 없이 며느리 직장일 찾아오세요? 이런 거 민폐인 줄도 모르죠? 이런 뻔뻔한 그 꼴을 보이고도 어떻게 그런 소리가 나와? 왜요? 제가 뭐 못할 소리 했어요?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시면 이혼시키시면 되겠네요. 이게 다 무슨 황당한 소리인가 싶으실 겁니다. 저도 믿고 싶지 않지만 안타깝게도 모두 제가 직접 겪은 일들이에요. 하지만 제 아들에게 그리 상처가 준 한때 며느리라 불렸던 그 여자를 저는 결단코 용서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누가 들을까 무서워 그동안 한 번도 속 시원히 털어놓은 적 없었던 제 숨겨진 사연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아들만 둘을 낳아서 키웠습니다. 결혼하고서 거의 곧장 임신을 해서 첫째를 낳고 몇 달 되지 않아 둘째가 들어서는 바람에 연년생 아들 둘의 엄마가 되었죠. 아들 키워보신 엄마라면 다들 아시겠지만 정말이지 딸이랑은 육아에 쏟는 물리적인 힘 자체가 다릅니다. 몸을 던져가며 노는 활발한 아들 녀석 둘을 동시에 키우는 일이란 정말이지 엄청난 노력을 요하는 일이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 발표 한번 큰 소리 내서 해본 적이 없을 정도로 소심하고 목소리 작았던 저도 두 아들의 엄마로 살기 위해서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을 수가 없었더라고요. 아마 처녀 때 저로서는 상상도 못한 일이었겠죠.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아들 키우시는 엄마들에게 절로 존경심이 들어요. 그래도 두 녀석 모두 타고난 성정 자체는 다정했어요. 줄줄이 생긴 자식들 건사한다고 늘 바쁘게 일하는 남편이었기에 자연스럽게 육아는 모두 제 몫이 되었습니다. 넘쳐나는 기운을 주체하지 못해 항상 엄마를 녹초로 만들면서도 막상 지친 저를 보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제 어깨며 다리를 주무르고 퉁퉁 두드리기도 하며 엄마 힘들면 안 된다고 자기들 딴엔 용을 쓰는 어린 자식들을 키우는 일은 힘들지만 행복한 일이기도 했어요. 특히 큰아들인 재경이는 어릴 적부터 엄마 껌딱지인 사랑둥이였습니다. 보통 연년생 동생이 생기면 아무래도 그쪽으로 신경이 많이 가다 보니 첫 아이한테 신경을 많이 못 써주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런 결핍은 동생에 대한 미움이나 괴롭힘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죠.
하지만 우리 재경이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도 자기보다 작은 동생에게 더 많은 손길이 가야 한다는 걸 받아들인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엄마의 애정을 마냥 양보하지만은 않았죠. 그래서 재경이가 선택한 방법은 동생을 더 살뜰하게 챙기는 거였어요. 아직 덜 큰 아이들이라 크기도 별로 차이나지 않았으면서도 제 동생을 품에 낑낑 안고 젖병을 물리는 걸 보면 우스워서 몸이 들썩였습니다. 그걸 들키지 않으려고 얼마나 용을 써댔는지 늘 얼굴이 시뻘개지는 걸 감춰야 했죠. 아이 하는 모양이 하도 예쁘다 보니 저도 칭찬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제 아들들은 연년생 아들로서는 드물게 다투는 일이 적고 서로 돈독한 형제로 자라났죠. 두 녀석 다 저렇게 다정한 성격으로 자라준 덕에 아들만 둘이었지만 제법 대화가 많은 가정이었습니다. 보통 아들만 있는 집에서는 아들들이 엄마랑 얘기를 잘 안 해준다면서요. 저희 집은 항상 저 두 녀석들 제잘되는 소리에 조용한 날이 없었어요. 겉으로는 사내 녀석들이 너무 말 많으면 여자한테 인기 없다고 면박을 주면서도 엄마가 소외감을 느낄까봐 그날 있었던 일들을 미주알 고주알 늘어놓는 아들 녀석들 덕분에 외로울 새 없이 갱년기를 잘 넘길 수 있었습니다. 녀석들이 장성의 대학생이 되어서는 바빠져서 예전만큼은 아니었으나 그래도 집순이인 엄마 바깥 구경 시켜준다고 주기적으로 집 밖으로 꺼내주는 아들들과 여전히 즐거운 데이트도 종종 했습니다. 그런 녀석들 때문에 주변 아들, 엄마들 시기를 얼마나 받았는지 몰라요. 재경이, 휘경이 엄마는 무슨 복이 그렇게 많아서 저렇게 아들 둘이 다 살가운지 내가 아주 부러워 죽겠어. 그러게나 말이야. 우리 아들은 아기 때는 그렇게 달라붙어서 엄마 화장실도 못 가게 하더니 사춘기 때부터는 아주 지 방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해. 엄마가 무슨 말이라도 한마디 걸려고 치면 아휴 세상 귀찮다는 표정이 아주 내가 치사스러워서 엄마를 못 꺼내겠다니까. 오죽하면 아들들 장가 보내면 남이라는 소리를 다 하겠어. 대면 아기 짝이 없는 놈들 키우는 우리도 이 정도인데. 재경이 엄마는 아들들 장가 보내면 헛헛해서 앞으로 어쩌려나 몰라. 동네 친구들의 푸념에도 가진 자의 입장에서 그저 허허 웃을 수밖에 없었으나 정말로 아이들 다 장가가고 나면 그 빈자리가 너무나 클 것 같아 벌써부터 서운한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제 짝이랑 잘 살아주는 거야말로 제가 가장 바라던 바였으니 그때 가서 중간에서 아이들 곤란한 일 생기지 않도록 며느리들에게 조심해야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죠. 결혼할 사람을 먼저 데려온 건 둘째인 휘경이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진득하게 만나오던 첫사랑과 결혼까지 결심한 거죠. 여자아이는 저도 고등학교 때부터 봐왔던 동기 아이였기에 내심 다행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른들한테 어찌나 그리 살가운지 제게도 귀엽게 안겨오던 아이여서 앞으로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제가 며느리 된 아이와 가깝게 지내고 싶어 한다고 한들 며느리 입장에서 시어머니가 그렇게 격이 없이 다가오면 그것도 참 부담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먼저 살갑게 손 내밀어주는 아이가 둘째 며느리로 들어오게 되었으니 제 입장에서는 참으로 복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두 아이는 대학 졸업하고 직장 잡아 자리를 잡자마자 곧장 결혼을 했습니다. 두 녀석 모두 자기 또래에 비해 결혼이 이른 편이었어요. 꼭 아직 어린 아이들 속끝장난 보는 기분이라 밥이나 제대로 챙겨 먹나 싶어 집으로 불러 밥 먹이던 것이 일상으로 잡아 둘째 며느리와는 정말 엄마와 딸처럼 거두어 먹이며 지냈습니다. 일찍이 제 짝을 찾은 동생 휘경이와는 달리 첫째인 재경이는 직장을 잡을 때까지 여러 번의 연애를 반복했습니다. 녀석도 휘경이 못지않게 다정한 성격이라 쉽게 제 짝을 찾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엄마한테 하는 거랑 여자는 또 다른 모양인지 녀석의 연애는 길어도 1년을 넘기는 일이 잘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상대 여성분과 안 좋게 헤어지는 것도 아닌 것 같아 그저 아직 자기 인연을 만나지 못한 것이겠거니 했습니다. 그렇게 여유롭던 생각도 재경이 나이 30 중반을 향해 가기 시작하자 슬슬 조바심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사이 동생인 휘경이는 벌써 딸 하나, 아들 하나씩을 낳아
벌써 두 아이의 아빠가 되어 있었습니다. 동생은 일찍 제 짝을 찾아 제 아내 아이들과 복작복작 다복하게 살고 있는데 여전히 혼자인 큰아이를 보니 괜히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요즘에는 결혼 생각 없이 지내는 젊은 친구들도 많아지는 추세라고 얻어 듣기는 했지만 아직 그런 생각을 받아들이기에는 고리타분한 노인네라 그런지 그래도 아들이 좋은 짝 얻어 결혼했으면 하는 게 엄마 마음이었습니다. 재경아, 너는 결혼 생각이 아주 없는 거니? 너도 이제 내년이면 30대 후반인데 슬슬 결혼 상대를 찾아보는 게 좋지 않겠어? 뭐, 좋은 사람이 있으면 굳이 안 할 것도 없죠.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도 없는데 일부러 결혼하겠다고 누굴 만나고 싶지는 않아요. 제 입장에서는 그 말이 이해가 잘 안 갔어요. 아니, 일단은 누군가를 만나야 좋은 사람인지 결혼 생각이 드는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게 아니겠어요? 하지만 고리타분한 늙은 어미 생각을 억지로 강요하는 게 될까봐 아이한테 강하게 얘기하기도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 제 고민에 둘째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아주버님이야 워낙 빠지는 거 없이 혼자서도 즐겁게 잘 살고 계시니까 더더욱 결혼 생각이 안 드시는 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워낙 스펙도 좋으시고 직업도 좋으시잖아요. 인물도 괜찮으시고요. 분명 아주버님 좋다고 들이대는 여자가 적지 않을 텐데 그런데도 아직 결혼 생각이 없으신 건 마음에 차는 분이 아직 없어서 그러신 거 아닐까요? 아주버님 조건에 맞출 수 있는 여자분들 생각보다 많지 않으실걸요? 저희 집에 시집 온 지 언 10여 년 가까운 시간 동안 서로 의지해가며 살갑게 지내던 고부간이었기에 어지간한 말은 웬만하면 거르지 않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사이가 된 저희였어요. 듣고 보니 둘째 아이 말이 틀린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큰아이는 이름만 들어도 웬만한 사람들이 다 알만한 국내 굴지의 대형 록펌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들 나이를 고려하면 승진도 빠른 편이었죠. 명문대 나와 우수한 성적으로 변호사가 되면서 아들을 눈독 들이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저 통해서도 선자리가 그동안 무수히도 많이 들어왔으나 그런 인위적인 자리는 딱 질색이라며 아이가 분명하게 선을 긋는 바람에 저도 더는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며느라이 말대로 아이 생긴 것도 제법 말끔한 편이었어요. 이건 제가 고슴도치 엄마여서가 아니라 대학 다닐 때 아들이 인기가 꽤 많은 편이어서 어느 정도 객관화된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대학 다닐 때까지만 하더라도 끊이지 않고 연애 꾸준히 하는 편이었는데 로스쿨 들어가고부터는 공부에 열 올리느라 연애도 딱 끊더라고요. 그래도 좋은 로펌에서 파트너 변호사까지 하는데 다가오는 여자가 없었을 리는 없고 아마 자기한테 누군가 있는 줄 알면 제가 기대할 걸 아니 일부러 더 말을 안 꺼낸 거였겠죠. 어찌되었던 아들이 저만큼 크게 성공했으니 남은 제 바람은 자기 마음에 드는 좋은 짝 만나서 다복한 가정 일구고 사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로펌 입사 후 독립한 이래로는 일이 너무 바빠 아들 얼굴 한번 보기가 별따기였기에 가끔 얼굴 보여줄 때만이라도 잔소리 안 하고 기분 좋게 쉬게만 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결혼 정년기에서 슬슬 나이가 더 먹어가고 보니 너무 좋은 소리만 해준 게 오히려 아들한테 독이 된 건 아닌가 회의감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렇기에 이제 그냥 몸에 피만 도는 여자여도 괜찮으니 누구든 좀 데려와 주기만 했으면 싶을 정도였어요. 뭐 말은 이렇게 했으나 저희 아들 눈도 만만치 않게 높은 편이라 어련히 알아서 잘 골라올 테니까요. 그래서 드디어 큰아들이 결혼하겠다는 뜻을 밝혔을 때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동안 그렇게 결혼에 심드렁한 태도를 보이던 아들 녀석을 사로잡은 대단한 여성이 대체 누구일지 궁금한 마음이었어요. 그렇게 문제의 큰 며느리를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큰 며느리 집안은 아버지께서 크게 사업을 하시는 유복한 집안이었습니다.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귀티가 줄줄 흐르는 부잣집 따님 티가 물씬 났어요. 저희 집은 큰아들이 저렇게 성공한 변호사라는 걸 빼면 사실 그냥 평범한 집안이에요. 밖에서 보기에는 개천에 용났다고 보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이들 대학 모두 저희 부부 힘으로 뒷바라지에서 보냈고 그리 많지는 않지만 저희 부부 노후 대비도 모두 되어 있었어요.
남편이 그간 밤낮 없이 성실히 일한 보람이 있었죠. 저 역시 그런 남편을 열심히 내조했고요. 그 나이가 벌이도 많다고 해서 거기에 기댈 생각이라고는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랬기에 대단한 집안이 아니었어도 저희 부부가 떳떳하지 못할 건 없었습니다. 집안 간의 경제력 차이가 좀 나긴 했지만 사실 저한테 아들 선짜리 들어온 집안 중에는 그보다 대단한 집안들도 꽤 있었기에 솔직히 큰며느리 배경에 별로 주눅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큰며느리는 뭐랄까 약간 깍쟁이 같은 데가 있었어요. 있는 집안에서 귀하게 자랐으니 당연히 가정교육 잘 받아 어른들께 깍듯했으나 알게 모르게 선을 긋는다는 건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뭐 이해는 갔어요. 부유한 집에서 귀하게 자라면서 남 눈치 볼 일 없이 컸을 텐데 이제 와서 시댁 눈치 보면서 살고 싶지는 않았겠죠. 그동안 둘째 며느리와 그리 살가운 고부지간으로 지낼 수 있었던 게 운이 좋았던 거죠. 그런 운이 첫째 며느리까지 적용되지는 않았던 모양입니다. 간만에 둘째 장가 보내기 전에 미리 먹었던 마음가짐을 떠올리게 되었죠. 며느리 쪽에서 먼저 원하면 또 모를까. 은은하게 불편한 티를 내는데 굳이 부담을 줘서 관계를 망칠 생각은 추워도 없었습니다. 큰며느리와는 서로 간의 거리와 선을 지키며 쿨한 고부관계로 지내야겠다고 계산을 마쳤습니다. 실제로 큰아이 결혼식 마치고 나서 큰며느리 볼 일이 별로 없었어요. 결혼한 후에도 큰아들은 여전히 바빴고 얼굴 보기가 쉽지 않았으니까요. 그렇다고 아들도 안 오는 시댁에 며느리 혼자 불러내는 진상 시어머니 짓을 할 생각이라고는 없었으니 며느리 얼굴 역시 보기 쉽지 않았죠. 큰며느리도 제가 불편했겠지만 저 역시 큰며느리가 불편했습니다. 아들 둘 키운다고 제법 변죽이 좋았다고 해도 여전히 내성적이고 남 눈치 많이 보는 제 성격 탓도 있었겠죠. 무엇보다 제게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은 사람한테까지 넉살 좋게 다가가는 건 제 성격에는 정말 못할 짓이더라고요. 새삼 먼저 살갑게 다가와준 둘째 며느리에게 고마운 마음이 부쩍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저지만 동서간의 첫째와 둘째 며느리 사이도 서먹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나마 둘째 아이가 부침성이 좋은 편이기는 했지만 그것도 서로 친해질 마음이 있는 상태여야 효과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큰아이는 처음 저희 집에 인사 올 때부터 아예 시댁 식구 자체와 일절 거리를 유지하기로 이미 마음을 먹고 온 것 같았습니다. 사실 결혼할 때까지 큰며느리 얼굴 본 게 5손가락 안에 들 정도니까 사실상 아직은 남이라고 봐도 무방했죠. 저희 집이 따로 제사는 지내지 않지만 아버님, 어머님 두 분 기일 때만큼은 온 가족이 모여서 저녁 식사 자리 정도는 가집니다. 이건 저희 시어머니 유지이기도 했어요. 생전에 워낙 집안 제사가 많아 어떨 때는 한 달에 2-3번도 제사 음식한다고 갖은 고생을 다 하셨던 분이라 그거 하나만큼은 제대로 정리를 해주고 가셨습니다. 살아계실 때는 조용하고 답답한 며느리였던 제 타박도 많이 하셨던 분이셨지만 그래도 이런 마음 써주시는 게 결국은 따스하셨던 분이셨어요. 본인들 윗대의 제사는 명절에 모두 합쳐버리셨고 처음엔 본인들 제사도 아예 챙기지 말라고 하셨지만 어디 자식이 되어서 그럴 수야 있나요? 결국 당신들 기일에 가족들끼리 서로 얼굴 보고 밥이나 함께 하라는 걸로 합의를 봤습니다. 어머님 돌아가신 이후로 단 한 번도 온 식구가 그 약속을 어긴 적이 없었습니다. 바쁜 큰아들 녀석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예, 내일 어머님 기일 때 너 저녁에 올 거니? 혹시 올 거면 새아가는 굳이 데리고 오지 않아도 돼. 그의 입장에선 그것도 부담스러울 수 있어. 가서 제사 음식을 하는 것도 아니고 몸만 덜렁 가서 저녁 한 끼 먹고 오는 건데 그 정도도 안 하면 그것도 좀 그렇죠. 데려갈게요. 제 딴에는 아이들 불편할까봐 일부러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큰아들 반응이 단호했습니다. 제 할머니 살아계실 때 워낙 사이가 좋기도 했으니 아들 입장에서는 결혼하고 첫 해에 제 부인이 할머니 기일에 참석하지 않은 게 기분이 좋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솔직한 제 심정으로는 오랜만에 온 가족이 얼굴 보며 저녁 먹는 자리인데 어지간하면 그 자리에 오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 억지로 데려다 앉혀놓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내심 큰며느리가 그날 안 왔으면 싶었나 봅니다.
큰아들이 미리 예고한 대로 결혼한 후 내외가 처음으로 본가에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한눈에 보기에도 큰며느리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이거 아무래도 오기 전에 둘이 싸웠나 보다 싶었죠. 며느리들 불러놓고 음식 시키는 건 전에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큰며느리는 거실에 앉혀두고 준비한 음식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저희 집 주방을 제 집 드나들듯이 드나드는 둘째 며느리이기에 저 음식 담는 걸 돕는다고 졸졸 쫓아 들어왔습니다. 자기도 큰며느리랑 둘이 붙어있는 게 어색하기도 했겠죠. 부침성이 좋은 것만큼이나 눈치도 빠른 아이였으니 제 손이 동서가 자기랑 별로 친해지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걸 눈치 못 챌 아이도 아니었고요. 제 옆에 찰싹 달라붙은 둘째가 큰며느리 안 들리게 속닥속닥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무래도 형님이랑 아주버님 싸우신 것 같죠? 너 보기에도 그러니? 내가 어제 굳이 큰애는 안 데리고 와도 된다고 연락을 하기는 했는데 네 아주버니가 꼭 데리고 오겠다고 하더라고. 아무래도 오기 싫어서 싸운 것 같지? 그런가 봐요. 근데 형님이 좀 너무하지 않아요? 결혼하고 그래도 처음 시댁 오는 건데 저렇게 싫은 티 팍팍 낼 것까진 없잖아요. 우리가 자기한테 뭘 한 것도 아니고. 예, 그러지 마라. 요즘 시자라면 치를 떠는 며느리들이 그리 많다던데 사람 마음이 다 같은 게 아니잖아. 좀 서운하긴 하지만 제가 그렇다고 우리 앞에서 선을 넘은 적도 없고 그럼 우리도 거리는 지켜주자. 오래 보고 지내려면 오히려 그게 나을지도 몰라. 우리 어머니 참 속도 좋으셔. 툴툴대는 둘째를 달래기는 했지만 저라고 기분이 썩 좋지만은 않았죠. 하지만 제 기분이 그렇다고 어른인 저까지 못마땅한 티를 내면 그거야말로 나이값 못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저희가 왜 저렇게까지 오기가 싫었을까 이리저리 머리를 굴리다 한 가지 떠오른 게 있었어요. 듣자 하니 제가 지금 교회에 다니지는 않지만 사돈내외가 교회 집사님이라고 하지 않았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제사 안 지낸다며 결혼 전에는 겪을 일 없었던 걸 시집 와서 겪게 되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았나? 어머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직접적으로 제사 지내고 제사상에 절 올리지는 않아도 그 사람들도 기일에 모여서 우리처럼 같이 밥 먹고 그런다고 하던데요. 거기다 형님은 교회 다니지도 않으신다면서요. 어떻게든 다른 이유를 찾아보려 했는데 아무래도 시댁에 오기 싫어 저리 입이 나온 게 맞는 듯 했습니다. 둘째 말 맞다나 제가 시어머니라고 뭘 한 것도 아닌데 그저 시어머니라는 이유만으로 괜한 미운 털을 박힌 것 같아 좀 억울하더라고요. 얼른 저녁 먹여 집으로 보내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래도 식사 시간 분위기는 여느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아서 안심이었습니다. 비록 큰며느리가 거의 입을 열지 않았지만 다른 식구들이 자연스레 대화를 주고받으며 오랜만에 함께하는 저녁 식사여서 기분은 나쁘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오랜만에 큰아들 얼굴을 보는 게 반가웠습니다. 불어 녀석 좋아하는 것도 많이 준비했어요. 어제 통화할 때 며느리도 데리고 온다 하기에 그 아이 좋아하는 음식 물어봤더니 입이 짧아 딱히 좋아하는 게 없다고 해서 걱정했는데 그래도 제법 잘 먹는 것 같아 안심했어요. 제가 평소에는 손이 그렇게 큰 편이 아닌데 시부모님 기일만큼은 음식을 좀 넉넉히 하는 편이에요.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이는 날이기도 하니 식구들 좋아하는 음식들 하나씩만 하더라도 양이 꽤 되더라고요. 특히 올해는 집안에 세 사람도 들어오지 않았겠습니까? 아까 식사할 때 보니 큰며느리가 가지전을 제법 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큰아이들 짐에는 가지전을 더 넉넉히 챙겨놓고는 큰아들을 불렀습니다. 예, 아까 보니까 새아기가 가지전을 잘 먹더라. 넉넉하게 넣었으니까 가져가서 데워 먹어. 엄마도 참 말 한마디 살갑게 안 하는 사람 뭐가 예쁘다고 음식까지 챙겨준대요. 녀석 말하는 걸 보니 싸워도 단단히 싸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틀어져서 될 일이 아니었죠. 아들을 붙잡고 한마디 했습니다.
얘, 아무리 다퉜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여기는 네 본가이니 너야 여기 별로 안 오고 싶다고 하는 게 서운할 수 있다지만 새아기 입장에서는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곳이잖아. 엄마도 한때는 며느리였어. 새아기 기분 아주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니까 집에 가서 잘 풀어, 응? 엄마가 타이르는 소리에도 아들 표정이 풀리지를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먼저 사과하길 바라는 건 무리이지 싶었어요. 수긍할 수 없는 말을 들을 때 눈썹을 팔자로 늘어뜨리는 버릇은 당체 없어지질 않을 모양이었습니다. 아이고, 결국은 저 둘 문제다. 속으로 생각하며 그날은 그렇게 아이들을 보냈습니다. 그 이후로도 딱히 첫째네를 불어 부르는 일은 없었어요. 가끔 어머니 심심할까봐 찾아왔다며 불쑥 놀러온 둘째 며느리와 오순도순 좋은 시간을 보낼 때마다 첫째 며느리와도 이렇게 사이좋게 지낼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쉬운 마음이 들기는 했으나 그때뿐이었죠. 그래도 서로 사이가 너무 나빠서 고부간의 얼굴도 안 보고 사는 집도 꽤 된다고 하던데 그런 집에 비하면 이 정도야 그리 나쁠 것도 없다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일이 터진 건 아이들 결혼한 지 1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였어요. 둘째 아들 가족이 휴가를 쓰고 남해로 캠핑을 간다기에 배웅을 해주고 잠깐 잠이 들었는데 문득 가슴에 찌르는 듯한 통증을 느끼며 버뜩 잠에서 깨어났어요. 평생 이런 고통을 겪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순간 너무 당황했어요. 습관처럼 둘째 아들이나 둘째 며느리한테 전화를 걸려고 하다가 오전에 그 아이들이 남해로 떠났다는 게 그 경황 없는 와중에도 기억이 났습니다. 바빠서 못 받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떨리는 제 손이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역시나 통화 대기음으로 넘어가기에 순간 망설이면서도 큰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전화를 안 받기에 역시 통화 대기음으로 넘어가나 하던 찰나 달칵 전화를 받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상치 못한 통증을 혼자 겪고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는지 누구라도 연락이 닿았다는 게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입을 열기도 전에 큰며느리가 버럭 짜증을 냈습니다. 이 정도 전화 안 받았으면 바쁜 일이 있겠거니 하시면 될 일이지. 지금까지 기다리세요? 제가 무슨 바쁜 일을 하고 있으실 줄 알고요? 중요한 일 아니시면 이만 끊을게요. 그러더니 뭐라고 대꾸할 틈도 없이 전화가 뚝 끊어졌습니다. 아까 반가운 마음이 들었던 이상으로 순간적으로 서러운 마음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부재중 전화가 들어와 있는 걸 봤는지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픔과 두려움에 방금 큰며느리에게 당한 서름까지 온갖 부정적인 감정이 범벅이 되어 아들 목소리를 듣자마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펑 터져버렸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괜찮으세요? 재경아, 엄마가 지금 가슴이 너무 아픈데 집에는 아무도 없고 큰애는 왜 전화했냐며 화를 내고. 횡설수설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제대로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러더니 찌르르르 한 통증의 의식을 놓을 때쯤 큰아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 대원 덕분에 저는 곧장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통증의 원인은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평소에 심장 관련 질환이 없었기에 증상을 알 턱이 없었고 그래서 더 당황스러웠죠. 다행히도 너무 늦지 않게 병원에 도착한 탓에 제 상태는 차츰 호전되었습니다. 소식을 듣고 남편과 큰아들이 헐레벌떡 제가 입원한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내가 괜한 호들갑을 떨어 여러 사람 심장 내려앉게 했구나 싶어 민망했습니다. 일단은 안정이 우선이었기에 다시금 눈을 붙였죠. 다시 눈을 뜬 건 병실에 웅성웅성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기 때문이었어요. 어렴풋이 정신을 들고 보니 성난 큰아들 목소리가 먼저 귓가에 울렸습니다. 당신, 어머니한테 무슨 일이 생겼을 줄 알고 사람 말 한마디 안 들어보고 전화를 끊어? 장모님한테 그렇게 연락이 왔어도 그랬겠어? 내가 뭐 알고 그랬어? 평소에 연락 한 번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바쁜데 전화 오면 그럴 수도 있지. 왜 나한테 소리를 지르고 그래? 내가 당신 어머니 아프게 했어? 이 사람이 진짜 둘 다 그만두지 못해. 아픈 환자 눕혀두고 이게 다 뭐하는 짓들이야.
아까 처음 큰아들이랑 통화할 때 그네가 전화 끊었다는 말을 했다는 게 그제야 버뜩 기억이 났어요. 아이고, 내가 정신이 없어 입방정을 떨어도 제대로 떨었구나 싶었습니다. 자식들한테 전화를 걸 게 아니라 처음부터 119에 전화를 걸었어야 했는데 워낙 당황하다 보니 가장 먼저 떠오른 게 내 새끼들인 걸 어쩌겠어요. 애들아, 싸우지 마. 엄마가 정신이 없어서 별소리를 다 했나 보다. 제가 깬 걸 보고 남편과 큰아들이 동시에 제게 튀어왔습니다. 아픈 제 말은 들어보지도 않고 전화를 끄는 것도 모자라 병실까지 와서 제 남편과 싸우다 그걸 제가 다 들었다는 걸 알고 민망하긴 했는지 큰며느리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리더군요. 어머니, 좀 괜찮으세요? 아직도 많이 아프세요? 아니야. 아까처럼 그렇진 않아. 엄마가 너무 놀라서 당황해서 그랬어. 그러니까 둘이 싸우지 마, 응? 제 딴엔 둘 싸움을 말리려고 한 말이었는데 아무래도 아파 누워있는 엄마가 제 첫 편을 드니 그걸 보고 아들 녀석 감정이 더 북받쳤던 것 같습니다. 눈을 날카롭게 뜬 녀석이 큰며느리에게 쏘아 붙였습니다. 평소에 며느리한테 부담 안 주겠다며 당신한테 전화 한 통 맘 놓고 못하시던 어머니야. 그런 분이 전화를 거셨을 때는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은 안 들었어? 당신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모질어? 아, 몰랐다잖아. 도대체 똑같은 말 몇 번을 하게 만들어? 내가 왜 같은 말을 이렇게 계속하겠어. 당신 그래놓고 지금까지 어머니한테 사과 한마디 안 한 거 알고 있어? 장모님은 나 일하는 시간이든 아니든 상관도 없이 본인 할 말 있으면 시도 때도 없이 연락해서 사람 귀찮게 하는데 내가 당신 어머니 연락 안 받은 적 한 번이라도 있어? 내가 나 하는 거랑 똑같이 하는 수준까진 바라지도 않았어. 그거 연락 한 번 온 걸 살갑게 못 받아서 아픈 사람 이렇게 서럽게 만들어? 그럼 사위가 장모님 전화도 못 받아? 변호사 사위 얻었을 때 우리 엄마라고 사위한테 기대하는 게 없으셨겠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네가 내 엄마 함부로 대하는 건 그럴만하고 내가 시도 때도 없이 연락하는 네 어머니 뭐라고 하는 건 화낼 일이야? 네 엄마가 나한테 기대하는 건 당연하고 내 엄마가 어쩌다 너한테 도움 한번 청한 건 그렇게 굴 일이야? 너 사람이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그만해, 재경아. 제가 소리를 치자 겨우 말다툼을 멈춘 큰아들 내외였습니다. 나는 괜히 왜 아파서는 일이 긁어부스럼을 만드나 스스로가 원망스러웠어요. 그동안 큰며느리에게 은근히 서운한 게 많았던 저로서는 아파서까지 그 아이 소리 지르는 꼴을 보고 싶지 않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에 없이 냉랭한 말투로 말했죠. 너도 오늘은 이만 돌아가는 게 좋겠다. 뭐가 그렇게 분한지 있는 대로 성난 얼굴을 한 며느리가 씩씩대더니 이내 병실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도대체 어쩌다 사태가 이 지경까지 이르렀나 싶어 머리가 지끈지끈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너희들 평소에도 이렇게 자주 싸우니? 오늘은 나 때문에 괜한 싸움 생긴 거야. 이게 너희들 일상인 거야. 대답 없는 큰아들 반응이 곧 대답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우리한테 무신경해도 좋으니 부디 저 둘 잘 살기만을 그리 바라고 바라왔는데 아직 결혼한 지 채 1년도 안 된 아들 부부 사이가 저리 날카롭기만 하니 이 일을 어찌해야 하나 가슴이 꽉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꼴을 다 보고 서 있던 남편 얼굴 역시 참담하기 이를 데 없었죠. 아무래도 결혼 직후부터 이때까지 내내 이렇게 둘 사이가 삐걱거렸던 모양이었습니다. 부부 문제는 부부끼리 풀도록 두는 게 최선이라지만 이미 둘 사이 갈등의 골이 꽤 깊은 듯 했습니다. 게다가 어찌되었든 간에 이번 일의 원인 제공자는 제가 아닙니까? 제가 나선다 한들 둘 사이가 아무렇지 않게 풀리지는 않겠으나 그렇다고 어미가 되어 마냥 손 놓고 기다리기만은 할 수도 없었어요.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재경아, 새아기하고는 얘기 좀 해봤어? 저희 둘 다 바빠서 어젠 집에 못 들어가 봤어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어떻게 신경을 안 씁니까? 둘 다 집에도 안 들어갔다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벌써 병원에서 그 난리가 난 지 일주일이 다 되어가는데 비단 어제 하루 집에 안 들어갔다는 말이 아니겠죠. 이러다 감정의 골이 깊어져 둘이 갈라서기라도 하면 어쩌나 심장이 떨려 살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였으나 일단은 큰며느리 얼굴을 보고 얘기라도 나누어 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큰며느리 회사 앞에서 미리 전화를 걸어보았으나 받지 않더라고요. 정말 바빠서 안 받는 건지 제 전화 받기 싫어 일부러 피한 건지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예의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으나 이번만큼은 반드시 큰며느리 얼굴을 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큰며느리는 당시 대기업에서 근무 중이었어요. 사실 그 정도 큰 기업은 관계자가 아니면 함부로 방문객을 들여보내주지는 않지만 마침 그 회사 간부 중 한 사람이 남편 지인이었거든요. 다행히 회사에 아직 계시더라고요. 남편과 꽤 막연한 지인이셨기에 반갑게 저를 맞이하시어 손수 안내까지 해주셔서 몸둘 바를 몰라 하며 건물로 들어섰습니다. 재경이 저가 우리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줄은 몰랐네요. 이 친구 아무리 공적인 일 사적으로 안 끌어오는 사람이라지만 언질이라도 좀 해주지. 영 모르고 지나갈 뻔했어요. 저희끼리도 사이가 서먹한 판에 며느리 직장 정보까지 떠들기는 좀 그렇잖아요. 멋쩍은 웃음으로 대답을 대신하고는 며느리가 근무한다는 부서로 갔더니 자리에 없더라고요. 오늘은 날이 아닌가 싶어 발걸음을 돌리려는데 지인분께서 직원에게 물으셨습니다. 임미애 과장 지금 어디에 있나? 간부인 지인을 알아본 지원이 깍듯하게 응대하더군요. 회의실 쪽으로 가셨다는 말에 안내하는 지인을 따라가면서도 회의하는 곳까지 따라가는 게 맞나 싶었습니다. 회의실에는 블라인드가 쳐져 있었으나 블라인드가 말려 올라간 모양인지 한쪽이 들려있는 바람에 그 안쪽으로 큰며느리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얼핏 보아도 혼자 있는 것처럼 보여서 가까이 갔더니 이내 큰며느리 쪽으로 웬 남자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그러고는 아휴, 다시 떠올리는 지금도 손이 벌벌 떨리네요. 그 둘이 다른 사람들 다 일하는 그 대낮 근무 시간에 서로 부둥켜 안더니 뭐가 그리 좋은지 낄낄대는 거예요. 제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너무 당황해서 혹시 다른 사람이 볼까 싶어 시선을 돌리다 지인과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지인 역시 틀림없이 그 광경을 목도했더군요. 저와 시선을 마주치고 당황해 어쩔 줄 모르는 게 이미 상황을 돌이키긴 늦었죠. 우리 재경이 크는 걸 시시때때로 보신 분이셨어요. 순간 수치심이 확 밀려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짓을 저지를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파렴치한 짓을 할 수가 있어요? 그때부턴 제 눈에 뵈는 게 없었습니다. 저는 회의실 문을 콱 열어 젖히고는 소리쳤어요. 너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이 백주 대낮에 유부녀가 외간 남자를 끼고 감히 내 아들을 두고 어떻게 이런 짓을 벌여? 내 며느리와 엉켜있던 사내놈이 기겁을 하며 떨어져 나갔습니다. 며느리 역시 갑작스러운 제 등장에 놀라 얼이 빠져 있다가 이내 성난 얼굴 하더니 뻔뻔하게도 도로 제게 소리를 쳤어요. 그러는 어머니는 지금 남의 직장까지 쳐들어와서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배운 게 없어요? 먹긴 놈이 성낸다더니 참말이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어쩜 저렇게 뻔뻔한 물건이 다 있습니까? 그동안 우리 가족들이랑 내 아들한테 그렇게 본데 없이 막대먹게 굴더니 그게 다 저놈이랑 붙어먹느란 그런 거였어? 너 그럴 거면 대체 결혼은 왜 했니?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지. 왜 엄한 내 아들까지 끌어들여서 못 살게 굴어? 못 살게 굴긴 누가 누굴 못 살게 굴었다는 거야. 그 인간 무심한 거야.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나도 이럴만 하니까 이러는 거야. 그동안 나 따돌리면서 지들끼리 좋다고 똘똘 뭉쳐있더니 이 꼴 보니까 내가 당신 며느리라는 거야? 나 꼴릴 거 하나도 없어. 시어머니 앞에서 불륜 현장을 들켜놓고도 당당하기가 아주 하늘을 찌를 기세였습니다. 도대체 집구석에서 어떻게 가르쳤으면 저렇게 막대먹을 수가 있어요? 너, 내가 오늘 일 절대로 가만히 넘어가지 않을 거야. 네가 이따위 더러운 짓을 저지르고도 사람이야? 이혼하면 될 거 아니야. 당신 잘난 아들내미 나도 더 붙잡고 살 생각 없어. 그럼 됐지. 내 직장에서 행패 부리지 말고
당장 꺼져. 하도 소란이 나니까 하나둘씩 회의실 쪽으로 직원들이 몰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그것 꼴을 보자니 저게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싶었습니다. 그때였어요. 그 꼴을 다 지켜보고 있던 지인이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지금 회사에서 이게 다 무슨 짓이야? 임미애 과장. 당신 지금 회의 시간에 회사에서 사내 불륜 저지르고도 뭐가 그렇게 당당합니까? 회사가 당신 집 안방이야? 저한테는 그렇게 뻔뻔하게 나오던 그것이 자기의 까마득한 상사인 제 지인을 보고서는 순식간에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제가 제 며느리가 당신 회사 직원이라는 말을 지인에게 말하지 않았듯이 그것에게도 저희 부부 지인이 그 회사 간부라는 말을 한 적이 없었으니 모를 만도 했죠. 지인 얼굴을 보고 그것도 그거이지만 그것이랑 붙어먹던 놈이 사색이 되어 거의 지인 앞에 엎드리듯 굴었습니다. 이사님, 오해십니다. 오해는 무슨 오해? 네 놈이 저것이랑 붙어먹는 걸 나도 보고 여기 이분도 다 봤는데. 지금 누굴 등신 취급합니까? 그것도 그것이지만 사내에서 유부녀랑 붙어먹은 저놈 또한 가만둘 생각이라고는 추워도 없었습니다. 감히 내 아들을 기만한 저 두 인간을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망하게 만들 생각뿐이었어요. 여전히 굳어서 움직일 줄을 모르는 그것을 돌아보며 저는 쏘아붙였습니다. 그래, 그렇게 이혼이 하고 싶다니 내 소원대로 해주마. 네가 감히 내 아들을 기만하고 버린 이 더러운 짓거리의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해줄 테니 기대하고 있거라. 그러고는 한순간도 그 더러운 것들과 한 공간에서 같이 숨쉬고 싶지 않아 그 자리를 떴습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못 볼 꼴을 보고만 지인이 허겁지겁 제 뒤를 따라오셨어요. 회사 건물에서 나오자마자 다리가 풀려 주저앉은 저를 그분이 간신히 부축하셨습니다. 아이고, 재수씨, 태어난 지 얼마나 되셨다고. 이러다 정말 쓰러지십니다. 이사님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저것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걸 보다간 제 명에 못 살아요. 제 아들 인생이 달렸는데 제 체면이고 뭐고 차리고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분 역시 아들 키우는 부모셨어요. 저희 재경이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간의 인연을 생각하면 절대 저희 일을 모른 척하실 분이 아니셨습니다. 사실을 알고 상처받을 아들을 생각하니 등골이 서늘해졌으나 이렇게 시끄럽게 저 큰 회사에서 일이 터졌는데 아들 귀에 소문이 들어가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차라리 남에게 듣게 하느니 제 입으로 전하는 게 옳다고 생각했어요. 일할 때 방해될까봐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던 아들 사무실에 이렇게 입성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한참을 입을 못 대던 저를 기다려주던 아들이 결국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그 사람 문제로 오셨어요? 아들 목소리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내 아들이 이런 끔찍한 일을 당했는데 어미가 되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했습니다. 이윽고 저는 천천히 오늘 있었던 일들을 아들에게 토시 하나 빼놓지 않고 말했습니다. 제 말을 다 듣고도 아들 반응은 침착했습니다. 너 혹시 알고 있었니? 네. 아들 말에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 무거운 짐을 지고 내 새끼가 얼마나 고통받았을지를 상상하면 당장에 그것을 제 눈앞에서 찢어 죽이고 싶었어요. 얼마 전에 그 사람이 직장 상사랑 불륜 관계라는 걸 알게 됐어요. 알게 된 건 얼마 안 되지만 아무래도 결혼 전부터 이어진 관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증거도 차곡차곡 모으고 있었고 아마 지금쯤은 제가 알고 있다는 거 그 사람도 눈치챘을 거예요. 가급적 조용하게 이혼 끝마치고 싶었는데 어머니한테 이렇게 못 볼 걸 보게 해드려 정말 죄송해요. 그러니까 그 괘씸한 것이 감히 결혼 전부터 상사와 불륜을 저질러 온 것도 모자라 귀한 내 아들을 속이고 결혼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저것을 어떻게 하면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을까? 그 생각밖에 나지 않았어요. 내 인생을 다 걸고서라도 결단코 그것을 가만히 둘 수는 없었습니다. 너는 그렇게 조용하게 이혼하는 걸로 끝낼 수 있을지는 몰라도 나는 그 더러운 꼴 보고도
그것을 그렇게 곱게 풀어주지는 못하겠다. 감히 내 아들한테 이런 짓을 해놓고 엄마는 그렇게는 못하겠어, 재경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모자라서 어머니한테까지 그 추잡한 꼴을 저질렀는데 조용한 이유는 어차피 물 건너 갔어요. 큰아들 눈에서 불을 뿜는 것 같았습니다. 자기도 얼마나 쌓인 게 많았겠어요. 그저 가족들 생각한다고 그걸 억누르고 조용히 해결하려고 했을 텐데 아들 입장에서도 더는 그것을 봐줄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렇다면야 박살을 내야죠. 다음날 저는 다시 그 고약한 것의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도 지인의 도움을 받아 들어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어제와는 달리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일하는 부서로 들어서자마자 제 옆에 함께 올라온 여자가 그것의 머리채를 있는 힘껏 잡아챘어요. 야, 이 더러운 년아. 내 남편이랑 붙어먹은 년이 네 년이었어? 우리 집까지 밥 얻어먹으러 와서 내 앞에서 살살 대더니 이 뻔뻔한 것이 그동안 나를 잘도 비웃었겠다. 너 오늘 제삿날인 줄 알아라. 내가 네 년 머리털을 다 뽑아버릴 테니까. 네, 저는 어제 바로 그 상간남의 부인에게 연락을 했어요. 제 아들도 그것들에게 기만당했지만 상간남 부인 역시 그것과 자기 남편으로부터 기만당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저 사람한테도 분풀이할 기회를 주어줘야 공평하죠. 상대가 누구인지는 몰랐음에도 상간남 부인 역시 남편이 딴짓거리를 한다는 것 정도는 눈치채고 있었더라고요. 뭐 불륜하는 것들 하는 짓이 그렇죠. 그렇게 그 더러운 것은 제 앞에서 보기 좋게 머리를 뜯기고 있었습니다. 이왕이면 머리 가죽까지 싹 벗겨지면 속이 시원하겠다 싶었어요. 옆에서 상간남 부인에게 박수라도 쳐주고 싶었습니다. 못난 상간남 그놈은 제 마누라가 제 상간녀 머리채를 쥐어 뜯고 있는데도 차마 옆에 가지 못하고 식은땀만 삐질삐질 흘리고 있더군요. 저런 반편이랑 붙어먹겠다고 내 아들을 기만하다니. 저한테 굴러온 복을 걷어차도 유분수죠. 이건 이 미친 여자야. 미친 건 네가 미쳤지. 이 정신 빠진 거사. 너랑 붙어먹는다고 저 인간이 나랑 이혼하고 너랑 살림이라도 차려줄 줄 알았니? 야, 너 대답해봐. 너 나랑 이혼할 거니? 아니야. 나한텐 당신밖에 없어. 내가 잘못했어, 여보. 뭐야. 야, 너 나 이혼하면 나랑 결혼한다며? 그 말에 그것이 눈깔이 확 돌더라고요. 하는 꼴을 보아하니 자기 이혼하고 나면 저놈도 이혼하고 저한테 올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그 꼴을 보고 있자니 그만 참지 못하고 시원하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 추잡한 것, 꼴 좋구나. 어디서 저런 모자란 놈이랑 붙어먹으면서 내 아들한테 들러붙어 있을 생각을 해. 이 더러운 거머리 같은 게. 내 아들 앞에 2번 다시 나타났다가는 남은 머리털들도 싹 뽑아줄 테니 위자료나 잔뜩 준비해놔. 미친년 마냥 머리를 산발을 한 채 코피까지 터져 바닥에 주저앉은 그것을 실컷 비웃어주고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 좋은 구경을 놓칠 일 없는 사람들이 주변에 바글바글 모여들어 그것에게 따가운 눈총을 쏘아대고 있었어요. 이제 온 세상에 저것들이 상간남 상간녀라는 게 널리도 퍼져나갈 터였습니다. 그러게 어디 더러운 짓거리를 해놓고 낯짝 두껍게 당당한 척을 합니까 하기는. 고개를 처박은 꼬락서니를 보니 저도 제 꼴이 당당할 것 없다는 걸 알고는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처음부터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으면 모를까. 온 세상의 부인 불륜이 소문이 쫙 퍼진 마당에 큰아들도 그것 사정 봐줄 일이 없었습니다. 무려 대형 로펌 파트너 변호사인 큰아들이 아닙니까. 상대방에서 기도 한 번 못 펼 정도로 어마어마한 변호인단을 꾸려졌습니다. 사돈댁이 사업 좀 한다지만 결코 대볼 생각조차 해볼 수 없는 고급 인력들이었어요. 당연히 위자료도 높게 책정되었죠. 아무리 대기업 다닌다고 해봤자 그것 수준으로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니 사돈들 주머니에서 나오게 될 돈이었습니다. 그러길래 누가 딸 자식을 그런 인간 쓰레기로 키우라고 했습니까? 자식이 잘못했으면 부모도 마땅히 그 책임을 져야죠. 워낙 사내에서 일이 크게 터진 탓에 상간남과 전 며느리 둘 다 회사에서 해고되었습니다. 해고되던 날 니까지 것 때문에 내 인생 다 망쳤다며 전 며느리에게 죽일 듯이 달려드는 상간남 덕에 둘의 불륜은 그 불씨가 꺼질 새도 없이 다시금 소문이 중심이 되었다죠. 골라도 그런 놈을 상대로 고르다니
한때나마 저런 멍청한 게 내 아들 곁에 있었다고 생각하니 소독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에요. 아들의 이혼 소송은 볼 것도 없이 아들의 완벽한 승리로 끝났습니다. 불륜의 증거가 한도 끝도 없었고 직접 목격한 증인들도 셀 수 없이 많았으니 전 며느리는 이혼 소송에서는 물론이고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매장되었죠. 제 주제에 넘치게 잘 나가는 변호사 남편과 결혼할 때는 세상이 다 제 것 같았겠죠. 그 변호사 남편이 제대로 칼을 갈고 처절한 복수를 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말이죠. 그야말로 인과응보였습니다. 이혼이 마무리되자 아들 얼굴이 그렇게 후련해 보일 수가 없었어요. 짧은 결혼 동안 갖은 마음고생을 한 아들 생각을 하면 처음부터 자유롭게 둘 걸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죠. 이제부터라도 억지로 결혼시킬 생각 않고 내 새끼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 수 있도록 내버려둘 생각입니다. 집안에 사람을 잘못 들이면 안 된다는 걸 이렇게 절실하게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내 새끼 잘못 건드린 그 벼락 맞을 것에게 처절하게 대갚아 주었기에 속은 후련해요. 해고 이후에 친정에 틀어박혀 외출도 못한다는 소리를 들으니 더더욱 속이 시원했습니다. 이래서 사람은 죄짓고 살면 안 되는 겁니다. 귀한 아들, 자식, 이혼까지 시키게 된 제 기구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늙은이 하소연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런 곳에 제가 사연을 올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모든 일이 정리된 지 시간이 꽤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가슴 한쪽에 응어리가 남은 것 같아 여러분들에게 모두 털어놓으면 어떨까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무남 동료 외동딸이었기에 누구보다 귀하게 자랐습니다. 심지어 집도 잘 살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부모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절 위에 들어주셨죠. 그렇다고 해서 버릇없게 자라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너무 예의 없는 혹은 도가 지나친 부탁을 한다 싶으면 부모님은 충분히 훈육도 해가면서 저를 혼내왔기에 흔히들 부잣집 딸하면 생각나는 자기만 아는 이기주의적인 사람으로 자라지는 않을 수 있었어요. 세상은 넓기에 저보다 잘 사는 사람들도 당연히 많겠지만 지금껏 제가 알고 지내는 사람들 중에서는 저희 집만큼 집안 환경이 좋은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제 성격상 정말 좋아하고 친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돈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밥을 사든 술을 사든 거의 제가 돈을 내면서 지냈어요. 그래도 아까운 거 하나 없었습니다. 저는 애초에 얕고 넓은 인맥보다는 좁고 깊은 인맥을 선호해서 이미 제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판단을 하는 친구들은 어떻게든 저에게 그만큼 더 고마움을 보답하려고 노력하는 애들밖에 없었거든요. 원래 예부터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잊으면 안 된다고. 익숙함에 속아서 소중함을 잊으면 안 된다는 말은 결국 따지고 보면 제가 금전적으로 풍요로워서 이래저래 잘해주고 그런 것들이 평범하게 느껴진다고 하더라도 그게 당연한 것은 아니며 제가 본인들을 그만큼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해주는 거라는 것을 까먹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친구 관계는 물론 연인들도 제가 돈이 많아 해주는 것을 당연히 여기지 않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만 사귀어 왔습니다. 희정아, 우리 다음 주는 여기로 데이트 갈까? 내가 밥 살게. 지금의 남편 역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직장 동료로 만났던 남편과 저는 나이도 비슷하고 서로 하는 업무가 겹쳐서 일적으로 많이 얽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퇴근하고 하루의 업무 스트레스를 풀며 같이 술을 마시는 상황들이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 대화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면서 공통점도 많이 찾게 되고 서로가 서로를 마음에 들어하는 것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더라고요. 집에 자식이 저 하나였던 저와는 달리 남자친구는 막내였고 위로 누나만 셋이 있었습니다. 누나가 셋이나 된다고? 신기하다. 형제가 있는 기분을 몰랐던 저는 한두 명도 아닌 3명이 더 있다는 사실에 처음 들었을 때 엄청 놀랐었죠. 그 누나들은 현재 시집을 가서 따로 살고 있는 상황이었고 남자친구는 작은 빌라에서
시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저와는 완벽히 다른 집안 환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남편은 어릴 적부터 가난했고 한 번도 풍족하게 지내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누나들까지 있다 보니까 부모님이 뭘 챙겨줘도 누나들 먼저 챙겨주고 그러다 보니 막내인 남편까지는 해줄 여력이 되지 않아서 뭐가 되었든 누나들이 쓰던 거를 물려받고 그런 삶을 살았다고 했죠. 물론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지만 남편은 설마 그렇게 살아왔을 거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들 정도로 구김살 없이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결과적으로 당시 그냥 남자친구에 불과했던 남편과 결혼까지 생각을 하게 된 것이었죠. 앞서 말씀을 안 드린 상황이 있는데 저희 집은 제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당시 어렸던 저는 상황을 잘 몰랐지만 나중에 보니 어머니는 예전부터 병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악화되어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거였고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때부터 더더욱 본인이 하는 사업에 매달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중학생 때부터는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아버지가 고용한 가정부 아주머니와 시간을 보내는 일이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커서 성인이 되고 어찌저찌 괜찮은 대학에 들어갔을 때 늦은 밤에 돌아온 아버지는 거실에 있던 제 옆에 가만히 앉아 있다가 조용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빠가 돼서는 하나뿐인 딸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하구나. 아니야, 아빠. 무슨 그런 말을 해. 지금껏 부족함 없이 잘해줬잖아. 나는 아빠한테 누구보다 고마워. 원래부터도 제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 부족함 없이 잘해주신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비록 저랑은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할지언정 저를 위해서 그리고 저와 아버지가 살아가는 집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는 것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끔은 남들처럼 아버지 손도 잡고 함께 밥도 먹고 여행도 가고 싶었지만 참았던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게 내내 미안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제가 누구를 만나든 제 선택이니 무조건 존중할 거고 만약에 결혼까지 하고 싶다면 본인 허락은 받을 필요 없다고요. 아버지는 상대방의 가정 환경을 중요시 여기는 분이었기에 만약 그런 결정을 미리 하지 않았다면 제가 남편을 결혼하고 싶다는 사람이라고 데려갔을 때 단칼에 반대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네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니까 그만큼 괜찮은 사람이겠지. 라면서 바로 본격적으로 결혼 날짜를 잡고 저랑 남편이 함께 살 신혼집까지 미리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남편한테도 집은 우리 아빠가 해주기로 했으니까 우리는 각자 모은 돈으로 냉장고나 세탁기 같은 가전제품은 사서 채워넣자. 라고 이야기했고 남편 역시 이에 대해서 동의를 했습니다. 보통 한쪽이 집을 하면 한쪽이 이것저것 쓸만한 제품들을 사서 넣는 게 맞지만 남자친구 사정을 알고 있었기에 일부러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로서는 남자친구를 배려해 준 거였고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 시댁 식구들 역시 저희가 충분히 배려를 해줬다는 걸 알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저는 아무 문제 없이 결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죠. 그러나 시부모님에게 인사를 하러 갔을 때 일이 생겼습니다. 집은 공동명의로 하는 거지? 네? 공동명의요? 저희 아버지가 신혼집을 마련해준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시어머니가 한 이야기였습니다. 시댁돈 한 푼도 안 들어가는 저희 아버지가 사주는 집을 공동명의로 한다뇨? 너무 황당해서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자 시어머니는 무슨 선심이라도 쓰는 것처럼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네가 아직 어려서 상황 돌아가는 거 잘 모르는 것 같구나. 어른인 내가 알려줘야겠네. 원래 부부가 되면서는 이젠 네 거 내 거라는 개념이 없고 함께 쓰는 개념으로 나아가는 것이야.
그래서 집 같은 것도 반드시 공동 명의로 진행하는 게 맞단다. 근데 네가 여기서 너 명의로만 집을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거지. 제가 지금의 남편과 결혼을 약속한 시점이 20대 후반이었습니다. 한참 어른인 시어머니가 보기에는 제가 어린 것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세상 물정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어머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오로지 저희 아버지 돈만으로 해주는 집을 공동명의로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전 공동명의로 해야 된다면 저는 그냥 아버지한테 집 안 받고 남편이랑 각자 모은 돈 가지고 대출 받아서 전세 살던지 할게요. 뭐라고?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좀 황당하구나. 아무리 네 아버지가 해주셨어도 그렇지. 그 큰 집을 네 앞으로만 해놓겠다니. 그럼 우리 정민이는 남편으로서 허수아비밖에 안 되니? 내가 아까 말하지 않았니? 부부는 모든 걸 함께 하는 거라고. 경제적인 것도 마찬가지인 거야. 네, 어머님, 저도 말씀드렸고요.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정말 상상도 못했지만 제 말에 시어머니는 물론이고 남편까지 화를 내더라고요. 뭐 그거 가지고 그렇게까지 정없이 얘기하냐면서. 제가 좀 더 현명했다면 그 자리에서 결혼 안 하겠다고 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오는 게 맞았습니다. 저 집이 배려를 해준 것을 알기는커녕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이득을 보려고 안달이 난 것과 다름없는 행동이었으니까요. 그래도 당시에 저는 남편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백분토론과 다름이 없게 시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결국 아버지가 해주는 신혼집을 받아서 생활을 하되 공동명의는 안 하는 조건으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잡아준 신혼집은 시댁에서도 그렇고 저희 친정집에서도 거리가 좀 있었습니다. 당시 저랑 남편이 다니던 회사가 각자 집에서 꽤 먼 편이었는데 아버지가 그걸 생각해서 저희 직장에 가깝도록 집을 얻어주셨죠. 그래서 솔직히 시어머니와 그렇게 결혼 전에 말도 안 되는 사안으로 이야기를 하기는 했어도 집도 멀고 하니까 결혼만 하게 되면은 별 문제 없이 저희끼리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건 너무도 큰 착각이었죠. 어머니, 집에는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정민이가 비밀번호 알려줬다. 왜? 뭐 문제 있니?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갑자기 들어오셔서 좀 당황스러워서요. 아니, 근데 너는 집에 이렇게 맛있는 게 있으면 시어머니한테 먼저 연락을 해서 어머니, 이것 좀 드셔보세요. 하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연락도 한번 하질 않니? 내가 기어이 이렇게 먼저 찾아와야 하는 거냐? 세상에 눈치 보여서 원. 저희가 결혼하고 한 달이 안 돼서부터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불쑥불쑥 찾아오는 일이 많았습니다. 보통 결혼한 집에 시부모님이나 친정부모님이 밥 잘 챙겨 먹으라고 반찬 같은 거 해오시는 일들이 있잖아요. 설사 그런 거라고 하더라도 저한테 이런 방구도 없이 남편이 마음대로 시어머니한테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것도 화가 났는데 심지어 시어머니는 저나 남편 반찬을 챙겨주려고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저희 냉장고를 보고 맛있는 게 있으면 그거를 다 빼가서는 시댁으로 가지고 갔죠. 어머님, 아무리 저희가 편하다고 해도 이렇게 아무 말 없이 오시는 거는 솔직히 조금 불편한 것 같아요. 오실 때 오시더라도 최소한 저한테 연락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반찬 가지고 가시는 것도 저희 먹을 거는 남기고 가져가셔야죠. 그렇게 싹 다 가져가시면 당장 저랑 남편 먹을 게 없어서요. 그런 것도 조금만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옛날부터 할 말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돌아가신 어머니도 그리고 아버지 역시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일에 대해서는 제 의견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교육해 주셨습니다. 보통 며느리들은 시부모님 어려워서 할 말도 못한다고 하지만 시부모님이 명백히 저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는 상황인데 못할 말을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 한마디 했다고 이어지는 시어머니의 말은 가관이었어요.
넌 참 시부모 생각하는 마음이 없다. 겨우 반찬 가지고 가는 것 가지고 생색을 내는 거야? 시부모가 왔으면 뭐라도 더 들려보내야 정상이거늘 어떻게 반찬을 가지고 간다고 뭐라 할 수 있는 거냐? 나 때는 상상도 못한 얘기야. 나 때는 시어머니가 집안 살림 전체를 가지고 가도 찍소리도 하지 못했지. 아휴, 아주 있는 놈들이 더 한다느니 부잣집에 자라서 이런 건 또 너그러울 줄 알았더만 아주 더 난리네 난리야. 됐다. 안 가져가마. 이제 속이 시원하냐? 어머님. 정말 기가 찼습니다. 제가 정말 저런 말을 들을 정도로 잘못한 일인가요? 너무 어안이 벙벙해서 저는 시어머니의 폭언 아닌 폭언을 듣기만 했어요. 솔직히 더 말하기엔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이 정도로만 쓰는데요. 저 당시 시어머니는 제가 한 말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나쁜 말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전 남편에게 바로 달려가 경고하듯 말했어요. 우리 집 비밀번호 바꿀 거니까 당신 절대로 어머님한테 비밀번호 알려주지 마. 내가 당신 어머님한테 무슨 얘기까지 들었는지 알아? 진짜 화나는데 한 번만 참는 거야. 알겠어, 자기야. 너무 화내지 마. 내가 엄마한테 잘 얘기할게. 당장이라도 더 크게 화를 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그래도 절 달래려는 남편 보고 참았습니다. 그냥 그 정도로 경고를 하는 것으로 끝내고 비밀번호를 바꾸고 나니 시어머니도 귀신같이 안 나타나더라고요. 아마 남편에게 뭔가 얘기를 전해 들었겠죠. 하지만 시어머니가 그렇게 잠잠해지는가 싶었더니 시누이 한 명이 절 카페에서 좀 보자고 하더라고요. 내가 오죽하면 이런 부탁을 하겠어. 우리 남편이 이번에 사업 하나 하려고 하는데 그게 진짜 건수가 대박이거든? 이거 성공만 하면 우리 집은 물론이고 너희 부부도 더 풍족하게 살 수 있다니까? 내가 이 은혜는 잊지 않을게. 진짜 딱 한 달만 있으면 바로 돌려줄 수 있어.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좀, 응? 시누이의 부탁은 솔직히 황당했어요. 가족끼리 인사를 하는 자리를 제외하고는 평생 연락도 한 번 안 하던 시누이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연락이 오길래 무슨 일인가 싶었더니 3천만 원을 빌려달라는 이야기였죠. 죄송하지만 돈 빌려드리는 건 안 될 것 같아요. 우선 작은 액수도 아니고요. 남편과 상의를 해보겠지만 오히려 가까운 사이기에 이렇게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더 큰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죄송합니다. 아니야. 잘 생각해봐. 이거는 진짜 너희들한테도 기회라서 얘기하는 거야. 또 한 달이면 된다니까? 한 달 있다 바로 돌려줄게. 나 못 믿어? 시누이는 정말 끈질겼습니다. 제가 아무리 안 된다고 해도 끈질기게 연락을 하면서 진짜 하루에 몇 번씩 제 안부를 묻는 척하며 슬쩍 돈 이야기를 꺼내면서 어떻게든 제가 돈을 빌려주게 만들려고 정말 발악 아닌 발악을 하는데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남편한테 이야기를 해봤는데 남편은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누나가 얼마나 급하면 그러겠어. 나도 누나 성격 알지만 쉽게 돈 빌려달라는 성격이 아니야. 아마 급하긴 한가 봐. 한 달이란 약속도 있었으니 너무 걱정 말고 여유 되면 좀 빌려줘. 그리고 당신한테 그 돈 사실 큰 돈도 아니잖아. 네, 남편은 정말로 남의 일처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화가 났지만 일단 꾹꾹 눌러 참고 결국 정말 한 달만 쓰고 바로 돌려준다는 조건으로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해서 3천만 원을 받아서는 빌려줬습니다. 그리고 꼭 한 달 뒤에 바로 갚겠다던 시누이는 이야기했던 한 달이 되었음에도 당장 돈이 없다, 모레 들어오는데 그때 바로 주겠다 등등 몇 차례 갚는 것을 미루더니 결국엔 나중에 잠수를 탔습니다. 시어머니한테도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적어도 저한테는 잠수를 탔을지언정 부모님이랑은 연락을 할 테니까요. 하지만 제가 연락이 되는지만 알려달라고 해도 시부모님은 입 한 번 열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알려주세요. 연락이 되는지 알아야 저도 이야기를 해보죠. 예, 걔가 어련히 알아서 너한테 연락 주겠지. 아이, 설마 내 딸이 돈 들고 튈까봐 그러니? 아, 그깟 돈 몇 푼이나 된다고 그래. 아이, 걱정 말아라. 걔가 안 주면 나라도 줄 테니까. 그리고 가족이란 게 뭐야? 어려울 때 서로 도움 주고 보살펴주는 게 가족 아니니? 정없이 그런 식으로 돈 받아내려 하면 이게 어른들 눈에 좋게 보이겠어? 솔직히 말해서 저번에 집 공동명의 싫다고 할 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자꾸 돈에 집착하고 그러면 못 써. 돈보단 언제나 가족이 우선인 거야. 어머님, 제 돈 제가 찾아받겠다는데 이게 정없는 건가요? 저는 그럼 돈 받을 권리도 없는 건가요? 무작정 달라고 밀어붙인 것도 아니고 연락만 해보겠다고 말씀드린 거잖아요. 저도 가족 소중하게 생각해요. 하지만 이건 다른 문제잖아요. 제가 써붙이자 시어머니는 다소 움츠려드셨지만 저는 시어머니의 정없단 말에 화가 났고 바로 집으로 돌아와 술을 한 잔 먹으며 속상한 마음을 달랬습니다. 여전히 신우이에게선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남편도 신우이가 이렇게 잠수를 탈 줄은 몰랐다면서 자기도 이럴 줄 알았으면 돈 빌려주라고 안 했을 건데 하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정작 남편은 진심으로 제게 그걸 미안해하는 것 같지도 않았어요. 시어머니와 같았어요. 때 되면 알아서 나타나서 줄 테니 걱정 말아라. 이런 식이었어요. 그때 전 결심했죠. 다신 시누이들에게, 이 시댁 식구들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여보, 나 이제부턴 시댁 식구들, 그러니까 당신 식구들한테는 돈 안 빌려줄 거야. 더는 갈등 만들고 싶지 않고 피해보고 싶지 않아. 앞으로 나한테 이런 일 없도록 당신이 중간에서 잘 중재해줘. 대답은 남편이 기똥차게 참 잘했어요. 알았다며 다음부턴 누나들이 저에게 돈 빌릴 일 없게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이 일을 일부러라도 머릿속에서 지우려고 애쓰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저희를 불러 갑자기 밥을 사주시겠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 밥 사주시는 일은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흔치 않은 일이었어요. 그래서 좀 마음이 불안해졌죠. 역시나 시어머니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다 갑자기 화제를 바꾸시더라고요. 바로 자신이 받은 용돈 얘기로 말입니다. 예전부터 용돈 올려달란 얘기를 하시긴 했어요. 뭐 다른 집은 며느리가 용돈을 70만 원을 주네, 80만 원을 주네 하면서 지금보다 더 용돈을 올려달라면서요. 예, 더도 말고 덜도 말고 50만 원만 더 올려줘라. 내가 요즘 옷도 못 사고 개도 못 하니까 죽겠다 아주. 너도 알다시피 정인이 개가 한 명 빠지니까 얼마나 빠듯한지 몰라. 이러다 우울증에 걸리게 생겼어. 니네가 어떻게 개목까지 해줄 순 없겠니? 정작 저한테 돈 빌려간 시누이는 여전히 3천만 원을 갚지 않고 잠수를 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 정말 저도 화가 나더군요. 어머님, 지금 어머님 아버님 용돈은 저랑 남편 월급에서 조금씩 제해서 드리고 있는데요. 물론 저희가 당장 생활 형편이 힘든 건 아니지만 저도 돈을 꿔주고 못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건 좀 힘들 것 같아요. 또 저희 먹고 사는 것도 있고 아이 때문에 저축도 해야 하니 생각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넉넉한 게 아니에요. 심지어 시부모님은 용돈을 저희 부부한테만 받는 것도 아니었어요. 도망간 시누이 빼곤 나머지 시누이들한테도 똑같이 용돈을 받고 있었죠.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굳이 돈을 올려서 줘야 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심지어 시어머니가 얘기하는 용돈은 며느리인 제가 개인적으로 주는 용돈을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너무 화가 났어요. 이젠 시어머니가 절 이용해 먹으려고 작정했단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신 어머니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지금 내가 당신 누나한테 돈 빌려줬다가 당신 누나가 안 갚고 잠수 탄 것도 애써 참아주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용돈을 줘야 한다고 연락하는 건 너무 심한 거라고 생각 들지 않아? 뭘 그리 예민하게 반응해?
엄마가 힘들긴 한가 보지. 그럼 돈 많은 니네 집에서 좀 도와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당신은 돈에 있어서 참 매정하게 굴더라. 그리고 우리 엄마 욕 좀 하지 마. 나라고 뭐 듣기 좋을 줄 알아? 뭐라고? 애초부터 시부모님에 대한 애정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무슨 돈에 미치기라도 한 것처럼 저만 보면 돈돈거리는 시댁 식구들을 보니까 더 정이 떨어졌죠. 게다가 더욱더 실망스러웠던 것은 남편이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제 돈에 대해서 고마워할 줄 알고 탐내지 않을 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저렇게 이야기를 하니 우리 엄마가 며느리한테 용돈 좀 받아서 남들한테 자랑하고 싶을 수도 있는 건데 그거를 꼭 그렇게 꼬아서 봐야 속이 시원해? 라면서 전적으로 자기 가족 편을 들었습니다. 그때 알았죠. 내가 남자를 잘못 봤구나 하고요. 눈물도 나고 서글프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디 이 마음 풀 데가 있나요? 친구 말고는 없었어요. 친구 만나 울면서 술 마시면서 하소연하며 마음에 쌓인 스트레스를 풀곤 했어요. 그 뒤로 저희는 말만 부부지 그다지 부부 같은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밖으로 나돌았고 저도 저대로 밖으로 나돌면서 남편과는 정말 최소한의 대화만 했어요. 이혼을 생각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침 저희 사이에 아이도 없었기 때문에 이혼을 한다면 차라리 지금이 제격이었죠. 하지만 저를 믿고 아무 말 없이 결혼을 허락해준 아버지한테 죄송해서 이혼을 여러 차례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나중에 남편이 조금이라도 정신을 차린다면 시댁 식구들이랑 따로 연락을 안 하면서 저희끼리만 잘 지낼 수도 있겠다는 어떤 희망이 있기도 했어요. 남편한테 실망을 하기는 했을지언정 그래도 처음 좋아했을 때의 마음이 여전히 조금은 남아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저희 사는 집에 잠깐 오시겠다고 하더군요. 아버진 딸 얼굴을 너무 못 본 것 같다면서 맛있는 거 사주시겠다고 김서방이랑 외출 준비를 하고 있으라 하셨어요. 저도 아버지 얼굴이 보고 싶기도 했고 하고 싶었던 얘기도 할 겸 그날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진 좋은 레스토랑에 저희를 데려가서 배부르게 음식을 사주시곤 저희 남편 시계 선물까지 해주셨어요. 남편은 선물을 받아 기분이 좋은지 유독 저희 아버지에게 살갑게 굴며 잘해주더군요. 허나 제 마음은 지옥이었어요. 아버지에게 사실 남편과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해야 하는데 어쩐지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실망하실 아버지 얼굴을 보니 죄스럽다고 해야 하나? 부모에게 못할 짓을 하는 것 같달까요? 그래도 할 말은 해야 했기에 눈치만 보고 있던 와중 아버지께서 흐뭇한 얼굴로 생각지도 못한 얘기를 하시는 거였어요. 실은 소윤이 너한테 이번에 건물 상가 하나를 주려 한다. 이 얘기하려고 불렀어. 너희도 이제 아이 낳고 하면 살림 빠듯할 수 있으니 미리 받아놓고 편하게 아이 키우면서 생활해야지. 아빠가 빠른 시일 내로 처리해 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아이 계획도 세우고 해라. 아이고, 아버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세상에, 제가 아버지한테 말 한마디 덧붙일 시간도 주지 않고 남편은 거의 무릎이라도 꿇을 것처럼 넙죽거리더군요. 시계 선물을 받았을 때 귀에 걸린 잎은 내려올 줄을 모르고 집으로 가는 내내에도 신이 나서 장인어른이 최고라며 아빠 칭찬을 늘여놓았습니다. 저는 좀 얼떨떨했어요. 아버지가 지니신 건물이 저에게 올 줄은 언젠가 알았지만 제가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 이 타이밍일 줄은 몰랐으니까요. 저는 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기야, 뭐 먹을래? 오늘 내가 요리해 줄게. 자기야, 힘들잖아. 앉아있어. 내가 청소기 돌릴게. 그 뒤로 남편의 행동이 싹 바뀌었거든요. 건물이 넘어온다고 하니 저한테 아주 공격적일 만큼 잘해주기 시작하더군요. 정말 부담스러워서 혼이 났어요. 주말이 되면 절 일어서지도 못하게 하고
자기가 대청소를 하고 요리를 하고 누가 보면 가정부로 취직이라도 한 것처럼 하는데 속이 빤히 보였어요. 남편도 내심 제가 이혼을 생각하고 있단 건 알았을 거고 그러니 절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저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저에게 목소리를 깔고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여보, 사실 나도 내가 결혼 전에 비해 많이 변한 거 알고 있어. 당신이 우리 누나들이랑 엄마 때문에 힘든 거 알면서도 나 편하자고 그거 다 모른 척했어. 정말 미안해. 그러면 안 됐는데 나도 내 식구들이다 보니 먼저 챙겨야겠다는 마음이 강했나 봐. 나한텐 가족은 당신인데 내가 바보처럼 그걸 잊고 살았어. 여보, 어떤 말로도 지금 당신 마음 풀기 힘들겠지만 내가 노력하고 있다는 거, 앞으로 노력할 거라는 거 그건 알아주라. 그냥 지켜봐줘. 앞으로 변한 모습 보여줄게. 모르겠어요. 남편의 음험한 속은 알고 있었지만 희망이 남아있었던 걸까요? 남편이 막상 그리 진지한 얼굴로 사과를 하니 믿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줄줄 나는데 남편이 제 눈물을 닦아주면서 자신이 잘하겠다고 눈물로 사죄를 하더군요. 저희는 어찌됐건 그날 이후 그 전과는 다른 사이의 부부가 되었어요. 평일에 일을 하고 들어와도 눈 안 맞추고 들어가 각자 할 거 하거나 자기 일수였는데 이제는 매일매일 말로든 몸으로든 사랑을 표현했고 그러면서 갈라졌던 사이가 조금 회복되는 듯 싶었습니다. 솔직히 좋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에요. 남편과 사이가 회복되니 저는 이제야 제가 원하던 결혼 생활이 된 것만 같았고 너무나 행복했어요. 아버지의 건물이 제게로 넘어온 것도 일단 시댁에겐 비밀로 했는데 남편이 비밀을 지켜준 덕에 새삼 편해졌어요. 하지만 건물이 생기고 돈이 조금 많아지자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생겼어요. 남편이 사치를 시작한 거였습니다. 전에 없던 명품 지갑을 사오지 않나, 차를 바꿔야 한다며 갑자기 외제차로 갈아타질 않나, 그러면서 저에겐 계속해서 돈이 부족하다고 투덜거렸습니다. 제가 소비가 지나친 것 같아 한마디 할라치면 눈을 부라리는 바람에 말도 못 꺼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이 글쎄 명품 시계를 사왔는데 그 가격이 상상 초월이었습니다.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솔직히 건물 월세 얼마나 된다고. 거기다 저희 아버지께서 열심히 일하셔서 번 돈으로 사신 건물인데 정작 그건 생각도 않고 이렇게 물쓰듯 돈을 쓰고 다니니 마음에 들지 않았죠. 여보, 내가 말 안 하려 했는데 당신 요즘 사치가 너무 심해. 원래 명품이니 뭐니 이런 거 사치라면서 싫다던 사람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돌변해서 이것저것 사들이는데 이번 달 당신이 사들인 물건 가격이 얼마인지 알아? 1,000만 원이 훌쩍 넘어가. 당신 사치 때문에 우리 지금 저축도 못하고 있다고. 당신도 이제 소비 좀 줄여. 참나. 야, 우리가 뭐 가난뱅이냐? 건물도 있겠다. 그럼 이제 편하게 돈 좀 쓰면서 살아도 되는 거지. 아니, 네 명의 건물이라고 유세 떨고 싶은 거야? 내가 뭐 그리 잘못했다고 이 난리야. 이럴 거면 당신도 나처럼 명품 사고 해외로 쇼핑하러 다녀. 그래도 나름 분위기 잡고 착하게 말한 거였지만 정말이지 말이 안 통하더군요. 저는 그날 남편과 부부싸움을 크게 했고 그 후로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한번 화해를 해봤으니 서로 대화로 풀면 달라질 거라 기대했지만 그런 저의 기대가 무색하게 남편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아무 얘기도 하지 않으니 이제는 거의 대놓고 집에 안 들어오기도 하고 기껏 집에 들어와서 보면 술 냄새가 거하게 나는 데다가 와이셔츠에 누구 건지도 모를 립스틱 자국을 묻혀서 오는 일이 허다했죠. 제가 뭐라고 할라치면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며 오히려 소리를 버럭버럭 질렀습니다. 결혼 생활은 지옥을 넘어서 고문이었어요. 누구보다 알콩달콩한 인꼬 부부로 살 거란 기대를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냥 남들 사는 것처럼 아내로서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으로서 아내를 존중하고 각자 열심히 일을 하면서 자기 생활도 하지만 그래도 궁극적으로는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부부. 그냥 딱 그런 부부를 꿈꿨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단 하루도 그렇게 지내본 적이 없었죠. 여전히 돈을 빌려간 시누이는 연락이 없고 시어머니는 하루가 멀다 하고 연락을 해서는 용돈 달라 난리를 치고 그러기를 거의 반년이었습니다. 그 반년 동안 제가 어떻게 버티고 살아왔는지 모르겠어요. 시어머니의 이야기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렀고 시누이가 빌려간 돈에 대해서는 그냥 걔가 물렸다 치고 잊고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안 하고 시댁 식구 하나하나에 신경을 쓰면서 살다 보면 정말 제가 단명할 것 같았어요. 이제는 남편에 대한 기대도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언제 이혼을 할지 간을 보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중에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제발 내 이야기 좀 들어줘라. 정말 큰일 나게 생겼다. 문을 열어주고 싶지 않았지만 남편이 들여보내는 통에 하는 수 없이 시어머니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냅다 제 다리를 붙들고 저한테 우리 정인이 빚 좀 갚아줘라. 우리 정인이 빚 좀 갚아줘. 라며 빌었습니다. 평소에는 제가 시누이에 대해서 얘기나 꺼낼라 치면 저한테 매정하다느니 인간성이 없다느니 그렇게 욕을 하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희 집까지 찾아와서는 본인이 먼저 시누이 얘기를 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누이는 남편 사업 어쩌고 하면서 저한테만 돈을 빌린 게 아니었습니다. 시부모님이 살고 있는 쓰러져가고 있는 작은 빌라를 담보로도 대출을 받은 상황이었나 보더라고요. 근데 그 사업이 완전히 망하고 만 것이었습니다. 정확히는 사업을 시작도 못 해봤다고 해요. 사업 자체가 사기였던 거죠. 처음 사업을 제시한 게 시누이 남편의 지인이었는데 돈을 얼마 가져오면 1년 안에 원금은 물론이고 매달 원금의 30%씩 투자금에 대한 이유를 받아서 먹고 살 수 있다며 시누이 남편을 꼬셨나 봅니다. 그리고 시누이도 시누이 남편 되는 사람도 그 제의가 사기일 거라고는 전혀 예상을 못하고 어떻게든 돈을 빌리기 위해서 저한테도 손을 빌리고 자기가 끌어모을 수 있는 모든 돈을 모아서 사기꾼들에게 넘겨준 거죠. 상황이 이렇게 되었다 보니 제가 빌려준 돈은커녕 시부모님 집까지 날려먹은 것도 모자라 확실하진 않은데 대부업에서도 좀 대출을 받아서 빚이 산더미인 것 같았습니다. 우는 시어머니에게 매정하게 굴고 싶진 않았지만 이미 남편에게 실망도 컸고 이미 이혼할 사이에 시누이의 돈을 갚아줄 의향은 없었어요. 어머님, 죄송하지만 남남될 사람 돈 갚아줄 순 없어요. 저 남편이랑 이혼할 거예요, 어머님. 뭐? 이혼? 니들 이혼을 한다고? 여보, 갑자기 뭔 소리야? 이혼이라니. 내가 뭐 잘못했어? 어? 이혼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는 했지만 남편 앞에서는 처음으로 꺼내는 이야기였습니다. 남편은 설마 제가 이혼까지 얘기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 같아요. 분명 그 전에 이야기했으면 이혼을 하든 말든 신경도 안 쓰고 마음대로 하라고 했겠지만 지금 딱 봐도 상황이 자기 집 완전히 풍비박산 나기 일보 직전이잖아요. 본인도 그걸 확 느꼈는지 갑자기 눈물을 질질 짜면서 그동안 내가 잘못했네. 당신처럼 귀한 사람이랑 결혼을 해놓고 내가 멍청해서 소중함을 몰랐네. 앞으로 잘할 테니 한 번만 용서해달라는 등 온갖 입에 발린 말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모습에 이제는 과거 남편을 좋아하고 사랑했던 마음까지 싹 다 털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결론은 하나였어요. 남편은 제가 아니라 저희 집 돈을 사랑했던 거였죠. 정말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갖고 싶지 않은데 가끔 가다가 보면 가난한 사람들은 본인들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아주 작은 이득에라도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모두에게 통용되는 말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저도 그런 편견으로 누군가를 재단하고 싶지 않아서 그 사람의 가정 환경과는 상관없이 어떻게든 개인의 성격에만 집중하여 사람을 판단해왔습니다. 근데 진짜 남편과 결혼을 하고 시댁 식구들 보면서 왜 저렇게 가난한지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죠. 또 흔히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편견 중 또 다른 하나가 없이 살아와서 작은 것에도 만족할 줄 알고 착하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들이란 걸 너무도 가까이에서 봤습니다. 어지간하면 합의 이혼을 했겠지만 저는 이대로 끝내고 싶지가 않았어요. 특히나 결정적으로 제가 남편의 휴대폰에서 이 문자를 보고 난 후 소송 이혼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자기야, 자기는 늙고 냄새나는 마누라랑 어떻게 같이 살아? 요즘 명품 산다고 매일 잔소리만 한다며. 그러니까 짜증나 죽겠다. 그래도 얘가 돈이 있으니까 지금은 같이 사는 거지. 나도 돈 벌어봐. 얘 버리고 혼자 살 거야. 정말 같이 살기 징글징글하다. 어제는 내가 사치를 한다 어쩐다 난리를 치는데 듣기 싫어 죽는 줄 알았어. 자기 너무 불쌍하다. 어떡해, 우리 자기. 문자를 보는 순간 눈이 뒤집히면서 입술이 질려가는데 이 와중에 비참하게도 눈물이 줄줄 흐르더군요. 내가 지금껏 남편이 아니라 짐승과 같이 살았다는 생각이 확 들었습니다. 왜 내가 이런 사람을 남편이라 믿고 살아온 건지 신랄 같은 희망에 기대었던 스스로가 너무 한심하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아버지에게 이혼해야겠다고 말씀을 드리니 아버지도 처음에는 제 이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했지만 제가 그동안 무슨 일을 당했는지 이야기하니까 오히려 저보다도 더 나서서 화를 내주며 얼른 이혼하라고 변호사도 알아봐준다고 해서 그다지 어렵지 않게 이혼 소송을 밟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소송 밟아서 이혼을 진행을 했고 위자료 명목으로 남편에게서 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진짜 판결 나는 날 얼마나 속이 시원했는지, 왜 어른들끼리 끼리끼리 어울리고 끼리끼리 결혼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지 제 몸으로 직접 절실히 느꼈습니다.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남편이랑 결혼 생활하고 이혼하고 나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 좋아져서 솔직한 심정으로는 조금이라도 저희 집이랑 가정 형편이 맞지 않는 사람이랑은 친구도 하기 싫을 지경이에요. 진짜 여러분들도 다른 거 말고 최소한 결혼만큼은 개인의 벌이든 집안 환경이든 무조건 자기랑 맞는 사람이랑 결혼하시고 상대방이 너무 가난하다 싶으면 연애도 시작하지 마세요. 괜히 금방 퇴색될 애정에 눈이 멀어서 저처럼 후회할 일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모쪼록 지금은 혼자가 돼서 마음이 너무 편합니다. 시국이 시국인지라 멀리 여행을 가지는 못하지만 매일매일 디저트 먹으러 동네 카페도 가고 공원으로 산책도 가고 여유로워요. 또 결혼을 하고 싶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제가 나이가 어린 만큼 괜찮은 남자가 있으면 연애는 하고 싶어요. 부디 그때는 지금 남편을 만났던 것과 같은 실수는 할 일이 없어야겠죠. 다음에는 제발 괜찮은 남자 만났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한풀이 같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은 좋은 사람 만나 좋은 일들만 있으시길 바라고 있겠습니다.